내일 친척 30명 온다. 너 혼자 다 해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집어던지고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 침대에서 휴대폰 전원을 켜는 순간 손바닥 위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지요. 부재중 전화 99통. 시댁은 그날 발칵 뒤집어졌더군요.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무릎 꿇을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는지를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도록 기도드릴게요. 저는 윤지수 32살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책임감이 강하다, 배려심이 깊다, 그런 말을 자주 했지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얼굴 붉히는 걸 싫어했고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제가 한 발 물러서는 쪽을 택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미덕만은 아니란 걸 결혼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제 인내가 누군가에겐 만만함으로 읽혔다는 걸요. 친정 부모님은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늘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며 소녀처럼 웃으셨지요. 저는 그 다정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따뜻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두 손을 꼭 잡고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일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민우를 처음 만난 건 28살 봄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는데 첫인상이 참 듬직했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말끝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웃음이 묻어 있었지요. 지수 씨, 우리 지수 씨는 회사 일 안 힘들어요? 매일 그렇게 일만 하면 어떡해. 내가 다 속상하네. 박민우가 물잔을 제 쪽으로 슬쩍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일이야 뭐 늘 똑같죠. 근데 요새 야근이 너무 많아서 뼈가 다 쑤셔요. 하.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앞으로 야근하는 날엔 무조건 내가 데리러 갈게요. 우리 예쁜 지수씨 밤길 위험해서 내가 안 되겠어. 박민우가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흔히 하는 빈말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박민우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근으로 11시가 넘은 밤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세워두고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던 사람. 봉투 안에는 식어가는 샌드위치와 따뜻한 캔커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짠! 놀랐죠? 우리 지수 씨 밥도 못 먹고 일할까봐 내가 샌드위치 하나 사왔지. 얼른 먹어요, 얼른. 박민우가 봉투를 내밀며 씩 웃었지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로 온 거예요? 나 그냥 해본 소린 줄 알았는데.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나 박민우예요. 내가 우리 지수 씨한테 빈말하는 거 봤어요? 난 한다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니까. 박민우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걸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정식집 룸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자세를 곧게 한 채 닭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왔니?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라. 비싼 차니까 한 잔 따라주마. 시어머니가 찻주전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지요. 아,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 겉보기엔 멀쩡하네. 우리 민우가지 눈에는 예쁜 애로 잘 골라왔나 보다.
뭐 살아봐야 알겠지만 시어머니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저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함께 따라붙었지요. 저는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견례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부터였지요. 시어머니는 혼수 목록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수야. 너 이거 혼수 목록 짠 거 맞니? 아이고, 요새 누가 냉장고를 이런 싼 걸 해오니? 내 친구 며느리들은 다 최고급으로 싹 해왔다더라. 우리 집안 꼴이 우스워지게 생겼어. 참나. 시어머니가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내일 당장 다시 알아보고 싹 바꾸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지요. 예단비 1,000만 원을 봉투에 담아드린 날 시어머니는 봉투를 손끝으로 만져보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니? 봉투가 왜 이리 얄팍해? 아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네. 요새 1,000만 원으로 껌이나 사 먹겠니? 쯧쯧. 시어머니가 봉투를 다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민우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지요. 아유,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이 좀 툭툭 나가잖아. 아기는 없어. 내가 며느리니까 그냥 꾹 참고 넘어가. 박민우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 내가 얼마나 무안하고 눈물이 났는지 알아?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라고. 저는 목소리를 낮춰 호소했지요. 아, 진짜 왜 이래 피곤하게. 지수야, 그냥 이번 한 번만 꾹 참아. 엄마 나이 드셔서 그래. 내가 자꾸 이러면 중간에서 내 꼴이 뭐가 되냐? 박민우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평생이 될 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시댁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지요. 주말은 시댁의 것, 평일 저녁은 시어머니 전화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생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엔 전 부칠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부추, 호박, 동태포, 깐 마늘, 갈비살, 잡채 재료, 나물거리까지. 저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그 풍경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냐? 시애비 환갑잔치가 내일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기어들어와? 왔으면 빨리빨리 인사하고 앞치마부터 맬 것이지. 거기서 귀신처럼 멀뚱멀뚱 뭘 보고 섰어.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 세상에 이게 다 뭡니까? 잔치집 뷔페 차려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뭐긴 뭐야, 내일 잔치할 음식이제. 내일 우리 집안 사람만 30명이 온다. 큰 댁이고 작은 댁이고 싹 다 온다니까. 내일 칭찬 좀 듣게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재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명이요? 이 산더미 같은 걸 전부 다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래, 30명. 왜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냐? 며느리 뒀다 국 끓여 먹을래? 너 말고 이거 할 사람이 어딨어?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출장 뷔페를 부르시거나 식당에 예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지요. 아이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야, 지수 너 지금 제정신이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비 첫 환갑상을 돈 주고 사서 차려. 동네 창피하게 시리. 시어머니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픽 웃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친척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어. 며느리 참 잘 들였다 하겠다. 쯧쯧. 내가 너 밖에서 돈 몇 푼 벌어오라고 우리 민우랑 짝지어 준 줄 알아? 당장 솜에 걷어붙이고 마늘 붙을까?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톡 치며 지나갔지요. 부엌에서는 박민우가 냉장고를 열어 캔맥주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이리 좀 와봐. 제발. 저는 작은 목소리로 박민우를 불렀습니다. 아, 왜 또? 나 오늘 회사에서 엄청 피곤했단 말이야. 박민우가 캔을 따며 건성으로 대답했지요. 민우야, 너 양심이 있으면 거실 좀 봐라. 저 산더미 같은 걸 나 혼자 무슨 수로 다 해? 나도 방금 퇴근했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좀. 엄마가 하라면 군말 없이 좀 해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하루 아버지 환갑이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박민우가 캔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하루?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일이야? 지금부터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워도 모자란다고. 민우야, 내가 엄마한테 말 좀 해줘. 저는 박민우의 팔을 붙잡았지요. 아, 나 봐. 진짜 사람 피곤하게 달달 볶네. 누구는 밖에서 놀다 왔어? 나도 돈 버느라 등골이 휘어. 알아서 해, 난 쉴 거니까. 박민우가 제 손을 떨궈내며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지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박민우가 텔레비전 소리에 맞춰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부엌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가슴 앞으로 늘어진 앞치마를 머리 위로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쳐두었지요. 손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저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거실로 나가지 않고 저는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제 외투를 챙겼습니다. 침실 구석에 놓인 작은 캐리어를 꺼내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담았지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마룻바닥에 또르륵 굴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지요. 너 지금 짐 싸들고 어디 가냐? 일이 산더미인데 미쳤어? 시어머니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람? 미친 거 아니야? 시애비 환갑 전날에 며느리가 바람을 쐬러 기어나가? 당장 그 가방 안 내려놔. 얌전히 앞치마 다시 매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장을 열어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끈을 단단히 묶었지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진 맨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윤지수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놀란 얼굴로 저를 보셨지요. 아이고 지수야, 내가 이 오밤중에 웬일이니? 내일 사돈어른 환갑 아니었어? 어머니가 캐리어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으셨습니다. 엄마 나 오늘만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내 새끼,
자고 가는 건 당연히 자고 가는 건데 너 얼굴이 왜 이리 헬쑥해? 무슨 일 있었어? 민우랑 싸웠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잠깐만 쉴게.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밤 저는 어릴 때 쓰던 제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별 모양 야광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었지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별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은 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지요. 저는 머리맡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무음을 해제한 순간 휴대폰이 손바닥 위에서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문자 메시지는 셀 수도 없었지요. 박민우, 시어머니, 모르는 번호, 또 박민우. 저는 메시지 한 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미친 기집애야. 너 당장 짐 싸들고 안 기어 들어와. 친척들 다 모이는데 며느리가 도망을 가? 너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글씨체가 화면 너머로도 보이는 듯 했지요. 저는 휴대폰을 베개 위에 다시 엎어 놓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지요. 저는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윤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을 다 비우기도 전에 베개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든 채 제 얼굴을 살피셨지요. 전화 안 받아도 되겠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그냥 밥만 먹을래. 저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지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어 식탁 한쪽에 놓으시고는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에서 푹 쉬어.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손길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시댁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민우의 이름이 또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짧게 말했지요. 윤지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박민우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우야, 목소리 좀 낮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엄마 지금 쓰러지셨어. 친척들 다 와 있고 상은 텅 비었고 너 때문에 우리 집 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박민우가 숨도 안 쉬고 쏟아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전화한 건 아니구나.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말했지요.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택시 타고 와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어. 박민우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무릎.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지요. 무릎 꿇고 빌어. 그래야 어떻게든 수습이 되지. 박민우가 한 번 더 못 박듯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그 박민우가 맞나 싶었지요. 연애 시절 야근하던 회사 앞에서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던 그 박민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민우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박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나 안 가.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 박민우가 잠시 말을 잃었지요. 안 간다고.
다신 그 집에 안 들어가.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윤지수, 너 진짜. 박민우가 말끝을 흐렸지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을 때 손바닥이 가벼웠지요.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의 별 스티커를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별 아래에서 지난 2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습니다. 결혼 첫 주말, 저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시댁 현관에 섰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다음 날이었지요. 왔으면 손부터 씻고 부엌으로 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짐을 내려놓고 황급히 손을 씻었지요. 부엌에는 빨래 바구니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와이셔츠와 속옷들이 한가득이었지요. 세탁기에 돌리지 말고 손으로 빨아. 우리 영감은 손빨래 아니면 안 입어. 시어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발끝으로 툭 밀며 말했습니다. 손빨래요. 저는 그 단어를 그대로 따라했지요. 왜 못해?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향했지요. 쪼그려 앉아 빨래판에 와이셔츠를 비비는 동안 무릎이 저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박민우와 시아버지가 야구 중계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지요. 평일에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회의 중인 회사에서 진동 모드로 돌려놓은 휴대폰이 책상 위를 미친 듯이 떨었지요.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으면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내 신랑 저녁은 챙겼니? 회사 다닌다고 남편 굶기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지요. 어머님, 민우 회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넌 무슨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야근까지 해? 푼돈 받으면서 유난을 떨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지요. 푼돈.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야근을 마치고 회사를 나서며 한참을 길거리에 서 있었지요. 박민우에게 하소연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아들이 결혼하면 다 그렇대. 박민우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지요. 민우야, 외로워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좀 넓게 생각해.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잖아. 박민우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으며 대답했지요. 옛날 사람이라고 다 그러진 않아. 저는 박민우의 옆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좀 참으면 안 돼. 박민우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지요. 또 시작이네.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박민우는 저를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가장 잊히지 않는 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시댁 제사와 겹쳤지요. 저는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고 손목이 시큰거렸지요. 어머님, 잠깐만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전 다 부치고 가.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답하셨지요. 저녁 무렵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우리 딸 생일인데 케이크는 자르고 자야지. 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작게 속삭였지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지요. 친정 어머니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삿날에 무슨 친정 어머니 전화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니?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지요. 그날 밤 시댁에서 돌아왔을 땐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박민우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식탁 위엔 케이크도 미역국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켜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독감으로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 누워있던 날에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내 아들 점심은 어떻게 했냐? 시어머니가 인사도 없이 물으셨지요. 어머님, 저 지금 열이 나서 누워 있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누가 누구 걱정을 해? 남편 점심부터 챙기고 누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 일을 시켰지요. 그리고 거실에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살림은 잘 못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동선의 형님 이야기는 끝도 없이 따라붙었습니다. 큰애 며느리는 시어머니 환갑 때 호텔 잡아줬다더라. 시어머니가 제 앞에 과일 접시를 툭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지요. 그 집은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다 바친다더라. 시어머니가 친척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교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요.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손끝이 자판 위에서 잠시 멈췄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가득히 변호사 사무실 이름들이 떴습니다. 저는 한 곳 한 곳 후기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30명분의 잔치상이 텅 빈 시댁 거실보다 지금 이 검색창이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단어를 저는 비로소 화면 위에 적어두고 있었지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민우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지요.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통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엎어두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지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친정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모아 쓴다고 양해를 구했지요. 박민우는 처음에는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길고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신다. 아버님이 자네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 제발 한 번만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달라. 다정한 말투로 포장되었지만 결국 핵심은 똑같았지요. 내가 굽히고 들어와라.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며칠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지순이, 나야 작은 이모.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는 잠시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댁에 작은 이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결혼식 이후로는 거의 뵌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동생 되시는 분 맞으세요? 저는 천천히 여쭈었습니다. 맞아. 우리 한번 만나자.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시이모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시이모님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결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시이모님을 마주했지요. 시이모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시이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년 동안 시댁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이모님께서 어떻게 제 번호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민우 사촌 누나한테서 받았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이모님이 차를 한 모금 드시며 말씀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시이모님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지수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시이모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지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우리 언니가 지금 친척들한테 너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시이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이상한 소리요. 저는 따라 물었습니다. 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친척 모임이 다 엎어졌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녀. 시이모님이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제가 바람이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제 큰집 형님 댁에 갔다가 들었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따져 물었더니 우리 언니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시이모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지요. 이모님. 저는 시이모님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왜? 시이모님이 제 손을 다시 잡으셨지요. 저 그 집에서 손빨래하고 전 부치고 아파도 누워있지 못하고 푼돈 번다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시이모님이 제 손을 꼭 쥐셨지요. 그런 저한테 바람이 나서 도망쳤다고요. 저는 입술이 떨려 말이 끊겼습니다. 시이모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너한테 줄게. 시이모님이 녹음기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지요. 이게 뭔가요? 저는 녹음기를 내려다보며 여쭈었습니다. 언니가 지난 몇 년간 친척 모임에서 너 흉본 거 내가 다 녹음해뒀어. 시이모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지요. 이모님, 이걸 어떻게 해? 저는 시이모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언니랑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어.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결혼하고 너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시이모님이 천천히 차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우리 며느리는 그릇이 작아. 시키는 일도 한 번에 못 해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형님네 며느리는 그 비싼 한우 세트를 명절마다 보낸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친정이 그래서 그런가 손이 작아.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지요. 민우가 불쌍해. 밥상이라고 차려주는 거 보면 내가 다 한숨이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2년 동안 안개 속을 걷던 것 같았는데 누군가 그 안개를 한 번에 걷어내준 기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이제 정신 차렸어. 빨리 와. 박민우가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내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하셨다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그건
박민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몰랐어. 알고 있었어. 저는 짧게 물었지요. 지수야, 그건 엄마가 너무 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잔치상 없고 나갔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친척들한테 뭐라고 둘러대야 할 거 아니야. 박민우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우야, 그러니까 결국 알고 있었다는 거네. 저는 차갑게 되물었지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잖아. 내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했지. 박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인 제공? 또 그 말이었지요. 저는 가만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왜? 박민우가 짜증 섞인 소리로 답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또박또박 말했지요. 휴대폰 너머에서 박민우의 숨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뭐라고? 박민우가 말을 더듬었지요. 이혼하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회사 1층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동료의 다급한 부름에 1층으로 내려갔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윤지수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가 안내데스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어머님.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2년 너 일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지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내가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영감이 머리를 못 들어.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외쳤지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쏟아졌지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때 경비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나가시죠. 경비 직원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지요. 나 며느리한테 말 좀 하겠다는데 왜 막아?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손님, 업무 방해입니다.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비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잠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매섭게 노려보더니 경비 직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회전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회전문을 빠져나가기 직전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고 봐. 내년 인생 내가 끝내준다.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회전문이 천천히 도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작게 들려왔지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어깨는 오히려 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 안에는 시이모님이 건네준 녹음 파일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으니까요. 회사 로비에서 그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길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동료들이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빛이 잠깐씩 흔들렸지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는데 옆팀 직원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작게 들려왔습니다. 윤 기획자 시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났지요.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가 봐. 다른 목소리가 받아쳤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든 채로 잠시 멈춰섰지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모르는 척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렸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최 대표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요. 업계에서 마케팅 기획자로 손꼽히던 선배였습니다. 1년 전쯤 독립해서 새 에이전시를 차렸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있었지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연락 주셨네요. 저는 황급히 사무실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잘 지내지, 윤 기획자. 최 대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지요. 네, 그럭저럭이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오늘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로 와줄 수 있나 해서. 최 대표가 본론을 꺼내셨지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계단의 차가운 난간을 손으로 잡으며 숨을 골랐지요. 대표님, 갑작스러우셔서. 저는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워도 윤 기획자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 팀장 자리로 모시고 싶어. 최 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대표님, 사실 제가 지금 사정이 좀 복잡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문은 조금 들었어. 최 대표가 차분하게 답하셨지요. 그런데도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 기획자, 일과 개인사는 별개야. 내가 보는 건 윤 기획자 실력이지, 윤 기획자 시댁이 아니야. 최 대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계단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지요. 천천히 생각해. 다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최 대표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너졌던 어딘가가 천천히 다시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지요. 이직 결심 사직서, 변호사 선임, 증거 정리, 새거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팀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윤 기획자, 갑자기 왜 그래? 팀장이 사직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며칠 전 그 일 때문에 그래? 그건 우리도 다 이해해.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아니에요, 팀장님.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몇 번 더 말렸지만 결국 제 결심을 받아들였지요. 한 달 인수인계를 약속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두 다리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시이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모님, 저 이직하기로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잘 결정했다. 정말 잘 결정했어. 시이모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정했어요. 다음 주에 첫 상담 가요. 저는 한 줄씩 보고 드리듯 말씀드렸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다 가져갈게. 어디서 만나면 되니? 시이모님이 흔쾌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이모님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렸지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는 시이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시이모님이 모아둔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였지요.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메모리 카드,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사진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까지. 이모님, 이걸 다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여쭈었지요. 내가 우리 언니랑 한두 해 산 게 아니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차곡차곡 모아뒀어. 시이모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살피더니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지수 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저만 믿으세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시이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님 없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무너지긴 누가 무너져. 우리 지수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데. 시이모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이혼 소장과 명예훼손 고소장은 일주일 뒤 박민우의 직장과 시댁으로 동시에 송달되었습니다. 서류가 도착한 그날 저녁 박민우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요. 20통, 30통, 40통.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연락하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드렸지요. 그래도 박민우는 전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결국 한 번 받았지요. 여보세요. 저는 짧게 받았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박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지요. 무슨 짓이라니? 이혼하자고 말했잖아.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우리 다시 얘기하자. 박민우가 사정하듯 말했지요. 우리가 얘기할 게 더 남았어. 저는 휴대폰을 다른 손으로 옮겨쥐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내가 다 말씀드릴게. 응? 박민우가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애 시절 야근 끝난 회사 앞에서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던 박민우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지요. 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입을 열었지요. 말해. 박민우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야. 저는 또박또박 말했지요. 지수야. 박민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2년 동안 너는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했지요. 지수야, 제발. 박민우가 사정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직접 전화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를 종료했지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저는 등을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회사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최 대표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지요. 윤 팀장, 어서 와. 최 대표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지요. 우리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 최 대표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아 의자에 앉는 순간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파릇한 잎이 막 새로 돋아난 화분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잎을 가만히 만져보았지요. 2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이름 윤지수가 그 잎사귀 위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요. 오랜만에 손가락 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설렘이었지요. 새 회사에 출근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일에만 매달렸지요.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에는
박민우도 시어머니도 머릿속에서 잠시 사라졌으니까요. 최 대표는 저를 대형 식품회사의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 책임자로 앉히셨습니다. 윤 팀장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해봐. 최 대표가 회의실에서 자료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지요. 대표님, 이렇게 큰 건을 제가 맡아도 될까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며 여쭈었습니다. 내가 윤 팀장 데려온 이유가 뭐겠어? 한번 보여줘. 최 대표가 빙긋 웃으셨지요. 그날부터 저는 사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경쟁사 자료 분석, 소비자 인터뷰, 광고 콘셉트 회의가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신제품 발표 경쟁 입찰날 저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지만 입을 여는 순간 떨림이 멈췄지요. 이 제품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을 때 꺼내는 한 끼입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길게 이어졌지요. 일주일 뒤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팀장님 회사로 결정했습니다. 상대편 임원이 전화 너머에서 환하게 웃으셨지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동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지요. 최 대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윤 팀장, 잘했어. 정말 잘했어. 최 대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지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는 눈가가 시큰해져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계약 한 건으로 회사가 들썩였지요. 그달 말 최 대표는 저를 다시 회의실로 부르셨습니다. 윤 팀장, 다음 달부터 본부장으로 발령 낼 거야. 최 대표가 책상 너머로 봉투 하나를 슬쩍 내미셨지요. 본부장이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여쭈었습니다. 승진 발령이랑 성과급이야. 열어봐. 최 대표가 턱짓하셨지요. 봉투 안의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2년 동안 시어머니가 푼돈이라 비웃던 그 돈이 몇 배가 한 줄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대표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최 대표가 살짝 웃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긴. 윤 팀장이 다 한 일이야. 최 대표가 손을 휘휘 저으셨지요. 그 주말 저는 시내에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창문으로 햇볕이 환하게 들어오는 집이었지요. 입주하던 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지 않는 공간. 박민우의 양말이 굴러다니지 않는 공간.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지요. 저녁에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시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장 차림으로 어색하게 자리에 앉으셨고 어머니는 식탁의 꽃 장식을 자꾸 만져보셨지요. 지수야, 이런 데는 너무 비싸지 않니? 어머니가 메뉴판을 살짝 들춰보시며 여쭈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맛있게 드셔. 내가 사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우리 딸이 출세했네. 아버지가 잔을 들어 보이시며 웃으셨습니다. 아빠, 출세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지요. 식사하는 내내 어머니는 자꾸 제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지수야,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여쭈셨지요.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이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진짜 환해졌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지요.
저는 그 말에 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2년 동안 잃어버렸던 게 결국 이런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요. 이혼 조정기일은 그로부터 보름 뒤에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박민우와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쳤지요. 박민우는 양복이 헐렁할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두 사람 다 어깨가 한참 내려앉아 있었지요. 지수야. 박민우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지요. 박민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 부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한 번만 말 좀 하자. 박민우가 제 팔에 손을 대려 했지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알아보고 다가오셨지요. 지수야, 우리 그동안 식구로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으셨습니다. 어머님, 친척들한테 제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게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지요. 그건 내가 너무 답답해서.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답답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다 결국 입을 다무셨지요. 조정기일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자료를 차분하게 제출했고 시댁 측은 변변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으니까요.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해주고 그날의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가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랑 들어 올렸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었지요. 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올려다본 적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요. 시이모님께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모님, 오늘 잘 끝났어요. 답장은 금세 왔지요. 잘했다, 우리 지수. 저는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오피스텔 침대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10시가 다 되어서야 눈을 떴지요. 시댁에 살 때는 토요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로 잠을 깼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기지개를 켰지요. 부엌으로 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머그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토요일 아침이 있었다니 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가만히 웃었지요. 휴대폰을 켜자 박민우의 부재중 전화가 또 몇 통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엎어두었지요. 오늘은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노란 은행잎이 바람을 따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 평범한 풍경이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혼 조정이 두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박민우 측은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었지요. 저는 그러는 동안 본부장 직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두 건 더 들어왔고 회사 분위기는 활기찼지요. 모든 게 순조롭다고 느껴진 그 순간 두 번째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회계팀 직원이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지요. 본부장님, 잠깐만 와보시겠어요? 직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본부장님, 앞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요.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지요. 서류를 천천히 펼치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었지요. 박민우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제 성과급과 회사 지분 일부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거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게 이유였지요. 저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윤지수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네, 본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받으셨습니다. 박민우 쪽에서 가압류를 걸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지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요. 숨을 고르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대표실 쪽에서 큰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대표실 문이 활짝 열리며 최 대표가 저를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윤 본부장, 잠깐만 와봐. 최 대표가 어두운 얼굴로 부르셨지요. 대표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맘카페 게시판이었지요. 영상 한 편이 화면 가운데에 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지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계셨습니다. 저 며느리가 잘 나간다고 시어미와 남편을 다 버렸어요. 저는 이제 약 한 알쌀 돈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울며 말씀하셨지요. 평생 시집살이 한 번 안 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코를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화면 아래로 댓글이 끝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 노인을 어떻게 저렇게 버리느냐. 저 며느리 회사가 어디냐. 대표님,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회사 대표 번호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어디서 알아냈는지 우리 클라이언트 쪽으로도 연락이 가고 있다고 해. 최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으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신제품 출시 행사가 다음 주잖아. 그쪽에서 회의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어. 최 대표가 어두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왜 윤 본부장이 죄송해? 최 대표가 책상을 짚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에까지 피해가. 저는 말끝을 흐렸지요. 윤 본부장. 최 대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네.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지요.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거짓말한 사람들이지. 최 대표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회사 걱정은 내가 할 일이고 윤 본부장은 본인 일에 집중해. 알겠지. 최 대표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표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지요. 세면대 앞에서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저는 2달 전 새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그 윤지수가 아니었지요. 어깨가 펴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한번 씻어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시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모님, 일이 커졌어요. 저는 사무실 비상계단에서 작게 말했지요. 나도 봤다. 그 영상. 시이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맘카페에서 퍼져서 회사로 항해 전화가 빗발쳐요.
클라이언트도 흔들리고 있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지수야, 우리 언니가 결국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시이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님, 저 어떡해요? 저는 비상계단 난간을 붙잡고 말했지요. 지수야, 잘 들어. 시이모님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있어. 우리 언니가 친척들한테 보낸 카톡, 그리고 너 음식 시킨 그날 카톡 캡처본까지 전부 다. 시이모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톡 캡처본이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우리 언니가 친척들 단톡방에 자랑이라고 올린 거야. 며느리한테 친척 30명 음식 다 시켰다. 군기 잡았다. 그 얘기. 그게 다 캡처돼 있어. 시이모님이 한자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난간을 꼭 쥐었지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이모님, 저 그 자료들 받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내일 아침에 너 사무실 근처로 갈게. 시이모님이 흔쾌히 답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비상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계단 너머 창문으로 도시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점점이 켜져 있었지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무너지기에는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그동안 받은 시어머니의 폭언 문자, 통화 녹음 일부,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가 환갑잔치 전날 보낸 카톡, 내일 친척 30명 온다. 너 혼자 다 해나라가 적힌 그 메시지부터요. 독감으로 누워있던 날 받은 통화 녹음, 내 아들 점심부터 챙기라던 그 목소리.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지요. 새벽 2시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옆에 놓인 그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지요. 새 회사 첫 출근날 책상에 놓여있던 그 화분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잎사귀를 가만히 만져보았지요. 잎이 그새 한마디 더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지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시이모님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받았습니다. 이모님, 저는 작게 불렀지요. 지수야, 안 자고 있구나. 시이모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대답했지요. 내가 잠이 안 와서 한마디 해주려고. 시이모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다른 손으로 옮겨 쥐었지요. 우리 지수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알지? 시이모님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네, 이모님. 알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사무실 앞 카페로 갈게. 푹 자. 시이모님이 짧게 말씀하셨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오피스텔 천장에는 별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정 천장의 그 별보다 훨씬 더 환한 빛이 가슴 안쪽에서 켜지는 것 같았지요.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내일 아침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지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사무실 앞 카페에서 저는 시이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시이모님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지요. 여기다 있어.
카톡 캡처본 친척 단톡방 내용. 우리 언니가 너 흉본 음성 파일까지 전부. 시이모님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요. 지수야, 너 한 번 더 마음 단단히 먹어. 이번엔 우리가 칼을 쥔 거야. 시이모님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지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찾아가 자료를 함께 정리하기로 약속을 잡았지요. 점심도 거른 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SNS 반박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글을 다 마쳤지요.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지수입니다. 거짓 영상 속에서 노모를 버린 며느리로 그려진 사람이지요. 저는 한 줄 한 줄 마음을 가다듬으며 진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환갑잔치 전날 친척 30명분 음식을 혼자 하라고 보낸 카톡 캡처본을 첨부했지요. 독감으로 40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 받은 전화 녹음의 일부도요. 시이모님이 건네주신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 며느리 군기 잡았다고 자랑한 캡처본도 함께 올렸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지요. 저는 어머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떠났을 뿐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잠시 떨렸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게시글은 2시간 만에 수만 명에게 퍼졌지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대표번호로 걸려오던 항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대신 응원 댓글이 쏟아졌지요. 저런 시어머니가 진짜 있느냐, 며느리가 사람이지 종이냐, 윤지수 씨 응원합니다. 어제까지 시어머니의 영상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시어머니의 신상을 파헤치고 있었지요. 오후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최 대표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행사 차질 없이 진행하시지요. 상대편 임원이 정중하게 말씀하셨지요. 최 대표는 전화를 끊고 대표실 문을 활짝 여시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 본부장. 최 대표가 환하게 웃으셨지요. 네, 대표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긴 것 같아. 최 대표가 엄지를 들어 보이셨지요. 사무실 곳곳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자리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보는데 시야가 살짝 흐려졌습니다. 이혼 재판일은 그로부터 보름 뒤로 잡혔지요.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지요. 복도에서 박민우와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박민우는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고 시어머니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들지 못하셨지요. 법정 안에서 저희 변호사는 차분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이모님이 모아주신 카톡 캡처본, 음성 파일, 그리고 폭언 문자들이 차례로 증거로 들어갔지요. 판사가 자료를 한참 살펴보더니 박민우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자료에 대해 반박할 게 있습니까? 판사가 안경을 살짝 내리며 물으셨지요. 박민우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가압류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치셨지요. 저희 변호사가 곧바로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봉투 안에는 박민우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내역과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미리 조사를 끝낸 자료였지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도박으로 상당한 금액을 탕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원고 모르게 만들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저희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지요. 박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박민우를 돌아보며 작게 외치셨지요. 민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엄마, 그게... 박민우가 말끝을 흐렸지요. 판사가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측의 가압류 신청은 기각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 측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순간 등받이에 깊게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천천히 길게 빠져나갔지요. 2년의 시간이 한 줄의 판결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박민우가 다급히 제 뒤를 쫓아왔지요. 지수야, 한 번만. 박민우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섰지요. 한 번이라뇨.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잘할게. 도박은 진짜 끊었어. 박민우가 목소리를 떨었지요. 민우 씨, 그 말은 2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박민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우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지요. 법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박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벽을 짚고 주저앉으셨지요.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저 며느리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잠시 내려다보았지요. 2년 전 다탁 위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툭 던지듯 내려놓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시어머니가 흐느낌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로 봐주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지요. 지수야.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거 어머님은 끝까지 모르셨어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지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지요. 하늘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지요. 화면에 시이모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모님,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댔지요. 어떻게 됐어? 시이모님이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이겼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요. 휴대폰 너머에서 시이모님이 가만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수. 시이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이모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져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지수가 다 해낸 거지. 시이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게 전화 너머로 느껴졌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앞 큰 길의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바람이 한번 불자 잎사귀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노란 잎들이 발치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최 대표였지요. 윤 본부장, 끝났어. 최 대표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대표님. 끝났어요. 저는 짧게 답했지요. 오늘 저녁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한잔하자고. 윤 본부장 위로 자리야. 최 대표가 활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자리가 아니라 축하 자리예요. 저는 작게 웃으며 정정했지요. 그러네. 축하 자리지. 최 대표가 같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갔지요. 지하철역의 익숙한 소음이 귀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소리 속에서 처음으로 어깨를 활짝 펴고 걸었지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모든 일이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박민우는 위자료와 명예훼손 벌금까지 떠안게 되었지요. 도박빚이 발각되면서 박민우 명의의 재산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예훼손건으로 따로 벌금형을 받으셨지요.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한때 제 이름 옆에 붙어 있던 박민우의 아내, 이 집 며느리라는 말들이 한 줄 한 줄 떨어져 나갔지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앞 작은 카페에서 시이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끝났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지요. 수고 많았다, 정말로. 시이모님이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셨습니다. 이모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랑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지요. 우리 언니랑은 끊은 지 오래야. 너 시집 오기 전부터 이미 마음으로는 손절했어. 시이모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님. 저는 시이모님을 가만히 불렀지요. 왜? 시이모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싶어요. 친정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좋지. 우리 지수 부모님 한번 뵙고 싶었어. 시이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카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은행잎이 마지막 한 장까지 떨어져 가지가 앙상해진 거리가 보였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지요. 그해 겨울,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시이모님을 모시고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이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셨지요. 우리 지수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지수가 다 한 거예요. 시이모님이 손사래를 치셨지요. 어머니가 시이모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눈가가 붉어진 채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거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였지요. 저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한 해가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끈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성공을 거뒀지요. 신제품 출시 행사는 업계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그 이후로도 굵직한 계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연말 임원회의에서 저를 이사로 발령하셨지요. 윤이사, 잘 부탁해. 최 대표가 회의실에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지요. 고맙긴, 다 윤이사가 만든 자리야. 최 대표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막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이제는 그 시작이 단단한 길이 되어 제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에게서 박민우의 소식을 듣곤 했지요. 박민우는 빚을 갚느라 낮에는 영업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창피해서 밖에도 잘 못 나오시고 화병으로 약을 달고 사신다고요. 친척들도 모두 시댁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덤덤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지요. 이미 제 안에서 멀리 떠나보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겨울 저녁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지요. 지수야,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먹어.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 저는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이 평범한 한 줄이 한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지요. 응, 엄마. 7시까지 갈게.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또 그러신다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응. 그 여자분이 휴대폰에 대고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저는 그 목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1년 전에 저였지요. 야근 후 텅 빈 거리에서 박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하던 그 윤지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자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무어라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짧게 빌었지요. 그분의 임계점이 너무 늦지 않게 와주기를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한참을 넘기다 한 장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지요. 새 회사 첫 출근 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작은 화분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화분이 제법 자라 오피스텔 창가에서 커다란 잎을 활짝 펼치고 있지요. 저는 화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시댁 거실에 산처럼 쌓여있던 그 식재료들 앞에서 만약 제가 앞치마를 다시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지금쯤도 누군가의 부엌에 서 있었겠지요. 손빨래판에 무릎을 꿇고 푼돈이라는 말에 어깨를 움츠리며 또 한 번의 환갑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캐리어를 들고 나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친정 동네에 가까워졌지요.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역사를 빠져나오자 첫눈이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지 않고 그대로 눈을 맞으며 걸었지요. 머리 위로,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어머니가 외투를 걸치고 마중을 나와 계셨지요. 지수야, 눈 맞고 그냥 와. 어머니가 양손을 흔드시며 외치셨습니다. 엄마, 눈이 좋아서.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에 눈을 손바닥으로 털어주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진짜 좋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지요. 엄마, 나 진짜 잘 살고 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지수 잘 살아야지.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마주 잡으셨지요.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보였지요.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풍겨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이 평범한 저녁이 제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식모 취급을 견디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시댁 부엌에서 무릎이 꺾이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남편 옆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저는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용기 내서 짐을 싸세요. 당신의 이름은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지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지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친척 30명분의 식재료를 거실에 쌓아두고 저를 식모처럼 부리려던 그 밤, 만약 제가 앞치마를 다시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지금쯤도 그 집 손빨래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을 겁니다. 푼돈 번다는 소리에 어깨를 움츠리고 또 한 번의 환갑잔치를 준비하면서요. 세상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시댁 부엌에서 눈물을 삼키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남편의 한 번만 참아라는 말에 또 한 번 자신을 접고 있을 거고요. 그분들께 저는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당신이 한 발 물러설수록 상대는 두 발 더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요. 부당한 대우 앞에서는 용기 내서 짐을 싸세요. 당신의 이름은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오늘도 윤지수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차린 식탁 앞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천천히 먹는 평범한 저녁. 그 평범함이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